군인 손주 주려 만든 할머니의 갈비찜이 군 앞발에 짓밟혔다. 그 순간 참모총장 포스타 출신이었던 할머니는 별 넷으로 돌아가 자신의 부하였던 3스타를 소환하게 되고 이후 부대를 뿌리부터 뒤집어 엎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남동의 고즈넉한 아침, 박선우 여사는 이른 새벽부터 주방에 서 있었다. 밖은 아직 어슴푸레했지만 그녀의 주방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진한 간장과 달큰한 배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바로 갈비찜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절도 있으면서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커다란 물을 큼직하게 썰고 당근과 밤을 정갈하게 다듬는 손놀림은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그것처럼 단호했다. 하지만 갈비를 재우고 양념을 끼얹는 눈빛은 한없이 다정했다. 박선우.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육군 참모총장, 별 넷의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평생을 조국에 바쳤고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수만 명의 군인을 호령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군대에 간 하나뿐인 외손주를 보러 가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다. 외손주 김하늘. 그녀의 딸이 남긴 유일한 핏줄. 하늘이가 5살 되던 해 불의의 사고로 딸과 사위를 동시에 잃었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던 그날 박선우는 넋을 잃고 울다가도 제복을 입혀달라며 조르는 어린 하늘이 때문에 군복을 벗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하늘이에게 어머니이자 아버지였고 동시에 든든한 울타리였다. 그랬던 하늘이가 자라 군대에 갔다.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하다는 곳, 강원도 양구의 백두산 부대였다. 할머니, 나 괜찮아요. 진짜로. 다들 잘해주시고. 며칠 전 걸려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애써 맑은 척했지만 그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선우는 놓치지 않았다. 평생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던 그녀의 귀였다. 무엇보다 하늘이는 그녀가 뼈저리게 아끼는 손주였다. 그래, 우리 강아지.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그럼요. 여기 밥 맛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깊은 피로감과 희미한 두려움을 박선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갈비찜은 하늘이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일주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던 날 박선우가 꼬박 밤을 새워 만들어 억지로 입에 넣어주었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그날 하늘이는 갈비찜 한 점을 받아먹고는 할머니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고 그렇게 다시 삶을 이어갈 힘을 얻었다. 박선우에게 이 갈비찜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주를 살린 생명의 맛이자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담는 그릇이었다. 다 됐다. 뭉근하게 잘 익어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을 보온 냄비에 차곡차곡 담으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따뜻한 불꽃이 일렁였다. 오늘 그녀는 손주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했다. 그리고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자신의 유일한 보물에게 누군가 상처를 입혔다면 박선우는 조용히 평생을 함께한 군인의 결의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다. 이른 아침 검은색 세단이 한남동을 빠져나와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박선우는 뒷좌석에 앉아 꼿꼿한 자세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빌딩 숲을 비추는 서울의 풍경은 금세 사라졌다. 차가 구리, 남양주를 지나고 산과 들이 반복되는 풍경으로 접어들수록 그녀의 표정은 조금씩 무거워졌다. 강원도. 그녀의 청춘과 중년이 고스란히 담긴 곳. 특히 양구는 그녀에게도 낯선 땅이 아니었다.
양구에 오면 10년이 젊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10년은 늙는다는 자조로 바뀌는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한 산악지형과 혹독한 추위로 유명한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 그녀가 현역 시절 군단장과 야전 군사령관으로 근무하며 숱하게 드나들었던 곳이기도 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수십 년 전 젊은 장교 시절이 떠올랐다. 남성 군인들 사이에서 편견과 싸우며 오직 실력 하나로 유리천장을 깨부쉈던 날들. 야전 지휘관이 되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병사들과 함께 구를 때 그녀는 가장 행복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 땅의 평화였고 그 평화를 지키는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병사들이었다. 자신이 참모총장이 되어 그토록 뿌리 뽑고자 했던 병영 내 부조리. 군대는 달라져야 한다며 수없이 외쳤던 개혁. 그녀는 자신이 군을 떠난 후에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차가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전방임을 알리는 표지판들이 창밖을 스쳤다. 하늘이의 부대는 민간인 통제선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여사님,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운전병 출신의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박선우는 눈을 떴다. 창밖에 늠름한 백두산 호랑이가 그려진 부대 정문이 보였다. 제21사단 신병교육대대를 거쳐 자대로 배치된 지 이제 갓 한 달. 그녀의 손주 하늘이가 이등병 김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이었다. 차는 면회소 주차장에 멈췄다. 박선우는 손수 정성껏 싼 갈비찜 보온 냄비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4월의 봄바람이라기엔 여전히 차가운 양구의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면회실은 주말을 맞아 북적였다. 아들을 보고 환호하는 부모들, 눈물 찢는 여자친구들. 그 평화롭고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박선우는 조용히 하늘이를 기다렸다. 이등병, 김하늘. 딱딱한 담당관의 호명 소리에 박선우의 고개가 돌아갔다. 저쪽 복도 끝에서 쭈뼛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은 영락없는 그녀의 손주였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한 달 사이에 아이는 반쪽이 되어 있었다. 두 볼은 홀쭉하게 들어갔고 앳된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눈빛이었다. 총기 넘치고 다정했던 하늘이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바닥만 향하고 있었다. 하늘아. 박선우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불렀다. 할머니. 하늘이는 할머니를 보고도 반가운 기색 없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박선우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우리 강아지. 밥은 잘 먹었어? 고생했네. 박선우가 따뜻한 손을 뻗어 손주의 뺨을 쓰다듬으려던 순간이었다. 하늘이가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그 짧은 순간 박선우는 보았다. 손주의 왼쪽 뺨 귀밑머리가 시작되는 부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누런 멍자국을. 박선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평생을 군에서 보낸 그녀의 눈은 훈련으로 인한 상처와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았다. 저것은 훈련의 흔적이 아니었다. 하늘아. 얼굴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훈련하다가 좀 부딪혔습니다. 하늘이가 황급히 손으로 뺨을 가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처참했다. 그래. 배고프지? 할머니가 우리 하늘이 좋아하는 거 해왔는데. 박선우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보온 냄비를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의 달콤한 냄새가 면회실에 퍼져나갔다. 갈비찜이다. 어서 먹어봐. 넣어주려고 새벽부터. 그때였다. 야, 김하늘. 면회 왔냐?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2명의 병사가 면회실로 거침없이 들어섰다. 한 명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병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껄렁해 보이는 상병이었다.
그들은 하늘이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흘렸다. 어쭈, 할머니가 갈비찜도 사오셨네. 맛있겠다. 병장 황태석이 입맛을 다시며 하늘이의 어깨를 툭 쳤다. 하늘이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야, 뭘 멍 때려. 할머니 오셨다고 훈련 빠지니까 좋냐?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새끼가. 상병 오진수가 하늘이의 정강이를 군홧발로 툭 찼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 새끼가 요즘 빠져가지고. 황 병장이 박선우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이복의 병사들. 박선우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지금 면회 중인 병사에게 이게 무슨 행동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면회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황 병장과 오 상병은 그 무게를 알 턱이 없었다. 아, 할머니는 빠지세요. 우리가 우리 후임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요즘 애들은. 황 병장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하늘이 앞에 갈비찜 냄비로 손을 뻗었다. 이거 우리가 대신 좀 먹어줘야겠네. 이 새끼는 먹을 자격. 그 손 치워. 박선우의 목소리에 황 병장이 움찔했다. 뭐라고요? 할매가. 순간의 정적. 그리고 황 병장이 조롱을 담아 웃으며 냄비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게 진짜. 그가 냄비를 낚아채려던 순간. 쾅. 오히려 오 상병이 낄낄거리며 냄비를 손으로 쳐버렸다. 박선우가 새벽 내내 정성껏 만든 하늘이의 생명과도 같았던 갈비찜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뜨거운 김과 함께 잘 익은 갈비와 밤, 당근이 차가운 면회실 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졌다. 하늘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선우는 쏟아진 갈비찜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져 있었다. 외할머니 박선우는 사라지고 예비역 대장 박선우가 그 자리에 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황 병장. 오 상병. 맞나. 그녀의 목소리에 두 병사는 자신들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 면회 담당관은 누구지? 박선우가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젊은 소위에게 시선을 돌렸다. 네. 접니다만. 지금 당장. 귀관의 대대장. 내 앞으로 오라고 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수만 명의 군인을 호령하던 참모총장의 명령이었다. 면회실의 공기는 쏟아진 갈비찜의 뜨거운 김이 식어가면서 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바닥에 나뒹구는 갈비 조각과 밥알을 멍하니 보던 김하늘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것은 폭행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새벽을 자신을 살렸던 그 사랑을 눈앞에서 짓밟힌 것에 대한 절망이었다. 하늘아. 박선우가 나지막이 손주를 불렀다. 그리고는 쏟아진 음식을 향해 무릎을 굽히려던 하늘이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일으켰다. 일어나. 군인은. 그리고 내 손주는. 저런 것들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면회실 구석까지 울릴 만큼 단호했다. 뭐라고? 저 할망구가 진짜. 오 상병이 다시금 발을 구르려던 그 순간이었다. 황 병장, 오 상병. 그리고 거기 자네 김소위. 박선우가 면회실 담당관인 젊은 소위를 정확히 지목했다. 김소위는 사태가 커지자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네. 자네 부대 대대장은 지금 어디에 있나? 당장 내 앞으로 오라고 하게. 할머님. 그게 절차라는 것이. 김소위가 규정을 말하려 했지만 박선우의 눈빛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눈은 평범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장교의 임관과 진급을 결정했던 사람의 됨됨이를 꿰뚫어 보던 지휘관의 눈이었다. 규정, 지금 내 눈앞에서 병사에 대한 폭행과 모욕이 벌어졌네. 그리고 자네는 그것을 방관했어. 그게 자네가 배운 규정인가? 아, 아닙니다. 저기 황 병장, 오 상병, 자네들 지금 뭐 하는 건가? 당장 안 돌아가. 김소희가 뒤늦게 호통을 쳤지만 이미 약발이 먹힐 리 없었다. 황태석 병장은 오히려 코웃음을 쳤다. 아, 좀. 소희님은 빠지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뭐, 대대장님? 저 할머니가 부르신다고 오실 분이신 줄 아나? 그래, 맞아. 우리 대대장님 바쁘시거든. 할머니, 그냥 늙었으면 곱게. 오진수의 모욕적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웬 소란이야? 여기 면회실이야. 지금.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중령, 제21사단 백두산 부대 예하 보병 대대장 마동환 중령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주말에 쉬다가 호출을 받았는지 전투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불쾌감으로 붉었다. 대대장님, 충성. 김소희와 병사들이 경례를 붙였다. 마 중령은 엉망이 된 바닥과 박선우를 번갈아 보며 혀를 찼다. 아니, 김소희. 일 처리 똑바로 못해? 민간인이 소란 피우면 잘 타일러서 보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닥은 또 왜 이래? 그는 박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싸 보이지 않는 평범한 재킷에 정갈하게 빗은 백발. 그저 고집세 보이는 노인 정도로 판단한 듯 했다. 그리고 황 병장, 오 상병. 너희는 왜 여겠어? 면회 시간 끝났으면 복귀해야지. 마 중령은 상황을 빨리 덮고 싶다는 듯 가해자들에게 핀잔을 주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대대장님, 저 할머니가. 황 병장이 억울하다는 듯 말꼬리를 흐렸다. 마동환 중령. 박선우가 입을 열었다. 누구십니까, 당신? 마 중령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노인이 거슬린다는 듯 눈을 찌푸렸다. 자네 부대 병사들이 내 손주를 내 눈앞에서 폭행하고 내가 가져온 음식을 발로 찼네. 뭐 폭행? 에이 할머님. 보아하니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것 같은데. 군대라는 데가 원래 좀 거칠고. 그리고 이 음식은 아이고 아까워서 어쩌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소희, 당장 청소반 불러서 여기 치워. 마 중령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했다. 그는 박선우의 손주 김하늘의 멍든 뺨이나 공포에 질린 눈은 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이 귀찮은 상황을 만든 외부인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황태석과 오진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대대장님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얼굴에 스쳤다. 장난이라. 박선우가 쏟아진 갈비찜을 내려다보았다. 내 손주 뺨에 있는 저 멍자국도 장난인가. 저 병사들이 변기통에 처박아 버린다고 협박한 것도 장난이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자네 부대 간부들이 방관한 것도 장난인가. 아니, 이 할머니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마 중령이 버럭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박선우는 그를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자네의 그 오만함과 무능함은 잘 알겠네. 자네에게 이 사태를 맡길 수 없다는 것도. 그녀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단축번호 1번. 누굴 부르려는 겁니까?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 중령이 그녀의 전화를 제지하려 손을 뻗었다. 이 손 치우게. 박선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 기세에 눌려 마 중령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전화 연결음이 한 번 울리고 곧바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이기훈입니다. 장군님.
박선우는 마 중령의 얼어붙은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며 전화기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이기훈 소장. 나 박선우일세. 지금 내 목소리 듣고 있나? 이기훈 소장. 그 이름이 면회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마동환 중령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기훈. 현 제21사단 백두산 부대의 사단장이었다. 예. 장군님. 박선우 장군님이십니까?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백두산 부대의 호랑이로 불리는 이기훈 소장의 목소리가 다급함과 경외심으로 한껏 높아져 면회실에 울려 퍼졌다. 마동환 중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박선우? 설마 그 박선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장군, 전 육군 참모총장? 그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기훈 소장. 지금 내가 어디 있는 줄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장군님. 자네가 지휘하는 제21사단, 그 중에서도 마동환 중령이 책임지고 있다는 이 대대 면회실일세. 내 외손주 녀석 면회하러 왔다가 아주 볼만한 구경을 하고 있네. 박선우는 쏟아진 갈비찜을 발끝으로 가리켰다. 자네 부대 병사들이 내 손주를 폭행하고 내가 싸온 음식을 짬통 취급하며 발로 찼어. 그리고 자네가 임명한 저 대대장은 이 모든 걸 애들 장난으로 취급하고 있군. 이게 자네가 말하는 백두산 기상인가? 자, 장군님. 그게 무슨... 아닙니다. 제가 10분 주겠네. 자네 사단 참모장, 감찰참모, 헌병대장. 그리고 자네의 직속 상관인 군단장도 지금 당장 호출하게. 내가 여기 이 엉망이 된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당장 가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겼다. 박선우가 휴대전화를 재킷 주머니에 넣는 그 짧은 순간 면회실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마동환 중령이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던 눈빛이 아닌 재앙을 만난 군인의 눈빛으로 박선우를 바라보았다. 자, 장군님.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가 덜덜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자네는. 박선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저 두 짐승 같은 놈들을 당장 내 눈앞에 무릎 꿇리게. 그리고 자네는 저기 가서 서 있게. 사단장이 오면 자네의 그 장난이라는 견해를 직접 보고하게. 예. 마동환 중령은 혼비백산하여 황태석과 오진수에게 달려갔다. 이 새끼들이 지금 당장 저기 장군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 안 꿇어. 그는 두 병사의 정강이를 발로 차다시피 하며 박선우 앞으로 끌고 갔다. 조금 전까지 껄렁거리던 황 병장과 오 상병은 사태를 파악할 지능은 없었지만 사단장과 군단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자신들의 대대장이 공포에 질려 발광하는 모습을 보며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쿵. 두 병사가 박선우와 쏟아진 갈비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아니 장군님. 저희가 죽을 죄를. 황태석이 그때부터 빌기 시작했다. 박선우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여전히 울음을 참고 있는 손주 하늘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늘아. 무서웠지. 이젠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그리고 정확히 7분이 지났을 때 면회실 밖에서 요란한 급제동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여러 대의 지휘 차량이 멈춰 서는 소리였다. 다 비켜. 사단장님이시다. 육중한 군화발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리고 잠시 후 면회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별 2개가 빛나는 전투모를 눌러쓴 이기훈 소장이
숨이 턱에 차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로 참모장대령, 감찰 참모중령, 헌병대장 소령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다. 이기훈 소장은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박선우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살아있는 전설과 그 발밑에 처참하게 쏟아진 갈비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병사들과 사색이 된 마동환 중령을 확인했다. 그는 5걸음 앞에서 멈춰 서더니 그의 군 생활 전부를 건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장군님, 제21사단장 소장 이기훈 장군님의 명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경례 소리에 면회실 창문이 흔들리는 듯 했다. 박선우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기훈 소장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이기훈 장군, 늦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네만 온 게 아닌 것 같군. 그때였다. 이기훈 소장의 뒤로 그보다 더 묵직한 기운을 가진 장성이 들어섰다. 헬기에서 막 내린 듯 그의 전투복 어깨에는 아직 바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어깨에는 별 3개, 무궁화 3개가 빛나고 있었다. 강원도 전역을 책임지는 제3군단장, 불곰 윤태영 중장이었다. 장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태영 중장이 박선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육군사관학교 직속 후배이자 그녀가 참모총장이던 시절 야전에서 함께 뒹굴었던 부하였다. 윤 장군, 오랜만이군. 내 부름에 헬기까지 띄웠나. 한시가 급한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장군님의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제 관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윤태영 중장의 눈이 쏟아진 갈비찜과 무릎 꿇은 병사들 그리고 멍든 김하늘의 얼굴을 차례로 훑쳤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이기훈 소장을 돌아보며 외쳤다. 이기훈 소장,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사단장은 군단장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백두산 부대의 별 2개와 별 3개가 전설 속의 별 4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면회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박선우는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인 2 장군을 바라보았다. 한 명은 21사단을 책임지는 사단장이었고 한 명은 강원도 중동부 전선을 총괄하는 군단장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그들의 권세는 막강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박선우 앞에서 마치 생도처럼 굳어 있었다. 2 사람 고개 들게. 박선우의 말에 윤태영 중장과 이기훈 소장이 허리를 폈다. 윤 장군, 이 장군, 내가 2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질책하기 위해서만이 아닐세.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황태석과 오진수를 가리켰다. 저 2 놈의 군사재판은 당연한 수순일 테지. 그리고 저기 사태 파악도 못하고 직무를 유기한 저 대대장. 그녀의 손끝이 마동환 중령을 향했다. 마 중령은 이제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저자의 보직 해임도 당연할 걸세. 하지만 박선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내가 오늘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 내 손주 녀석의 저 멍든 뺨이, 저 공포에 질린 눈빛이 저 2 놈만으로 설명된다고 생각하나? 그녀는 외손주 하늘이의 어깨를 다시 한번 다독였다. 하늘이는 이제야 모든 긴장이 풀린 듯 할머니의 품에 기대어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그 모습에 윤태영 중장과 이기훈 소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 역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였다. 장군님, 면목이 없습니다. 이 부대, 이 사단 전체를 뒤집어서라도 썩은 뿌리를 찾아내겠습니다. 이기훈 소장이 비장하게 말했다. 뒤집어? 이 장군, 뭘 어떻게 뒤집을 텐가? 박선우가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헌병대장, 저 2 놈의 관물대를 포함해서 저놈들 소속 중대 생활관 전부를 지금 당장 수색하게.
내가 직접 가겠네.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뛰어나갔다. 윤 장군. 예, 장군님. 자네 군단 감찰과 수사 인력을 전부 이 대대로 투입하게. 그리고 이 시간부로 이 대대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을 분리하게. 특히 마음의 편지 같은 형식적인 것 말고 1대1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박선우는 이기훈 소장을 바라보았다. 이 소장은 즉시 이 대대 모든 피해 병사들의 신원과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전원 안전 가옥이나 군단 직할부대로 전출시킬 준비를 하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이 부대에 남겨둬선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박선우의 명령은 거침없었고 두 장군은 마치 현역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는 부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즉시 각자의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하달했다. 조용했던 양구의 백두산 부대 전체가 박선우의 전화 한 통으로 인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아. 박선우가 손주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할머니랑 같이 가자. 저놈들 소굴에 내가 숨겨둔 게 있는지 빼앗긴 게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줘야겠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선우가 하늘이의 손을 잡고 면회실을 나섰다. 그 뒤를 윤태영 중장과 이기훈 소장 그리고 사단과 군단의 핵심 참모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따랐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김하늘 이병이 속한 지옥과도 같았을 생활관이었다. 생활관에 도착했을 때 중대 병력들은 이미 헌병들에 의해 연병장에 집합해 있었다. 생활관 내부는 텅 비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 스민 묘한 긴장감과 악취는 숨길 수 없었다. 헌병대장, 황태석 병장과 오진수 상병의 관물대를 10개. 예. 헌병들이 쇠망치와 절단기로 두 사람의 자물쇠를 부수고 관물대를 열어젖혔다. 와르르. 관물대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군용품이 아니었다. 고급 담배 여러 보루, 현금 다발이 든 지갑, 각종 영양제와 과자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꼬깃꼬깃 접힌 편지 몇 통과 작은 사진첩 하나가 발견되었다. 박선우는 헌병대장이 건넨 사진첩을 열어보았다. 그것은 하늘이의 것이었다. 하늘이의 어릴 적 모습,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박선우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하늘아, 이게 왜?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매일 밤 관물대 정리를 시키면서 사진 보면서 부모님 생각한다고 정신이 빠졌다고 황 병장이 빼앗아갔습니다. 박선우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녀는 사진첩을 든 채 황태석의 관물대에서 나온 다른 물건들을 보았다. 손주에게 온 소포를 그들이 먼저 뜯어보고 갈취했다는 증거였다. 그때 감찰 참모가 하늘이의 침상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다. 장군님, 이것을 보셔야겠습니다. 매트리스 및 침상 철제 프레임 틈새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있는 내복 한 벌이 구겨진 채 숨겨져 있었다. 이건 피다. 윤태영 중장이 낮게 은조렸다. 그것은 하늘이가 폭행당한 날 입었던 내복이었다. 들킬까봐 또 다른 폭행의 빌미가 될까봐 버리지도 빨지도 못하고 숨겨두었던 고통의 증거였다. 박선우는 피 묻은 내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윤태영 중장과 이기훈 소장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함께 얼음보다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윤 장군, 이 장군, 예, 장군님. 이건 단순한 부조리나 폭행 사건이 아닐세. 이건 군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야. 이 중대, 아니 이 대대 전체가 썩었어. 그녀는 피 묻은 내복을 손에 쥐었다. 오늘 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겠네. 한 놈도 남김없이. 박선우는 피가 굳어 검붉게 변해버린 손주의 내복을 쥔 채
생활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사성장군 시절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작전 계획을 세웠던 그녀였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차갑게 타오른 적은 없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썩어 문드러진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자비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기훈 소장. 예, 장군님. 이 대대 전 병력을 지금 당장 대강당으로 집합시키게. 단 한 명의 열외도 없이. 간부, 병사, 취사병, 행정병 할 것 없이 모조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윤태영 군단장을 돌아보았다. 윤 장군. 자네 군단 헌병대는 강당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게.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나가지 못하네. 이곳은 이 시간부로 군사재판이 열리기 전에 신문 장소일세. 명을 따르겠습니다. 양구의 백두산 부대 제12보병연대 예하 대대는 그 순간부로 완벽히 마비되었다. 군단장의 명령을 받은 헌병대의 전투화 소리가 대대 본부 전체를 울렸다. 각 중대 막사에서 쉬고 있거나 작업을 하던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뛰쳐나왔다. 뭐야? 훈련이야? 주말에 웬일이래? 분위기 왜 이래? 병사들은 웅성거리며 강당으로 향했다. 강당 입구에는 이미 완전 무장한 군단 헌병들이 살벌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병사들의 소속과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며 안으로 들여보냈다. 강당 안. 수백 개의 좌석이 있었지만 헌병들은 병사들에게 앉지 못하게 했다. 중대별로 정렬시킨 채 그저 강당 무대 앞 빈 공간에 빽빽이 세워두었다. 맨 앞줄에는 이 사태의 원흉인 황태석 병장과 오진수 상병이 헌병들에게 팔이 붙들린 채 서 있었다. 그 뒤로는 김하늘이 속한 3중대 병사들이, 그 뒤로 1중대, 2중대, 그리고 본부중대 병사들이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별 3개가 빛나는 군단장과 별 2개가 빛나는 사단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사색이 된 마동환 대대장과 연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의 중심에 평범해 보이는 한 노부인이 손주 김하늘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박선우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모두 모일 때까지 굳은 얼굴로 그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병사들은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마치 얼어붙는 것 같았다. 30분 전, 모두가 숨을 죽인 강당에 박선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앰프를 쓰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수만 명의 군인을 지휘했던 자의 발성이었다. 나는 내 손주의 면회를 왔네. 저기 내 손주 김하늘 이병이 보이는가? 모든 병사의 시선이 할머니 옆에 선 김하늘에게 향했다. 하늘이는 멍든 뺨을 애써 가리려 했지만 강당의 밝은 조명 아래서는 소용없었다. 나는 이 녀석이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삶을 포기하려 할 때 갈비찜을 먹여 이 녀석을 살렸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새벽부터 갈비찜을 만들어 이곳 양구까지 천리길을 달려왔지.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무대 한쪽에 헌병이 증거품으로 들고 온 바닥에 쏟아졌던 갈비찜이 담긴 냄비를 가리켰다. 그런데 자네들의 전우라는 저 두 놈이. 그녀가 황태석과 오진수를 지목했다. 내 손주를 면회소까지 따라와 폭행하고 내 눈앞에서 그 갈비찜을 발로 찼네. 짬냄새 난다며 바닥에 쏟아버렸어. 강당이 술렁였다. 병사들의 얼굴에 경악과 함께 드디어 터졌다는 기묘한 공감대가 흘렀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모두를 모은 것은 저 두 짐승만도 못한 놈들 때문이 아닐세. 박선우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긴 피 묻은 내복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게 무엇인지 아는가? 병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위에 묻은 검붉은 얼룩이 무엇인지는 직감했다. 이것은 내 손주가 저놈들에게 매일 밤 구타당하며 흘린 피와 눈물일세. 저놈들이 이 증거를 빼앗아 숨겨둔 것을 내가 조금 전 찾아냈다. 그녀는 피 묻은 내복을 무대 바닥에 내던졌다. 나는 평생을 군에 바쳤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으로 전역한 예비역 대장 박선우다. 육군 참모총장, 대장, 별내. 그 단어들이 강당을 폭격했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이 사태를 어렴풋이만 짐작했던 다른 중대 간부들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단장과 군단장이 왜 그토록 공손했는지, 아니 공포에 질려 있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내가 만든 군대, 내가 사랑한 군대가 이런 짐승들을 키워내는 소굴이 되었단 말인가. 박선우가 사자후를 토했다. 황태석, 오진수. 그녀가 두 병사를 불렀다. 두 병사는 이미 오줌을 지릴 듯 떨며 무대 앞으로 끌려 나왔다.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너희 둘만의 힘으로 이 모든 짓을 저질렀는가? 대답해.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저희가 죽을 죄를. 황태석이 울부짖으며 빌기 시작했다. 나는 용서를 구걸하라고 한 적 없다. 물음에 답해. 너희의 상관들은, 너희 중대장 행정보급관 저기 서 있는 대대장은 너희가 이런 짓을 하는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게. 오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던 순간 박선우가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자네들에게 묻겠다. 삼중대 병사들. 자네들은 정말 몰랐는가? 자네들의 동기가 매일 밤 창고로 끌려가 짐승처럼 맞고 있을 때 자네들은 무엇을 했나? 삼중대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관물대에서 자기 부모님 사진을 빼앗기고 월급을 빼앗기고 변기물을 마시라는 협박을 받을 때 자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나? 박선우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방관은, 침묵은 가장 잔인한 폭력의 동조다. 자네들은 전우가 아니라 그 짐승들의 공범이야. 그녀의 질책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때였다. 흐엉. 삼중대 맨 앞줄에 서 있던 하늘이와 같은 시기에 전입 온 한 이등병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도 당했습니다. 그는 이찬이 이병이었다. 하늘이와 동기라는 이유로 함께 고통받던 피해자였다. 저 새끼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들 전부. 화장실에서. 매일 밤. 이찬이 이병의 울음은 기폭제가 되었다. 맞습니다. 황 병장님이 제 월급 카드 뺏어가서 맘대로 썼습니다. 오 상병님이 제 여자친구 편지 뺏어서 다 같이 돌려 읽었습니다. 한 명, 두 명. 공포에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순식간에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번졌다. 삼중대뿐만이 아니었다. 일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격포반 김 병장님도 똑같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울음과 고발, 절규로 가득 찼다. 병사들은 그동안 골마 터졌던 상처를 끄집어내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박선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무대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던 윤태영 군단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윤태영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전 대대 주목. 지금 이 시간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벽히 분리한다. 군단 감찰 참모와 헌병대는 지금 즉시 모든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인원 전원을 현장에서 체포한다. 저항하는 자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 군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강당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헌병들이 뛰어다니며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저항하던 병사들, 상황 파악 못하고 욕설을 내뱉던 병사들은 헌병들의 진압봉에 쓰러졌다. 강당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자 썩은 살을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실이 되었다. 박선우는 이 모든 광경의 중심에서 여전히 하늘이의 손을 잡은 채 이 썩은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강당이 병사들의 절규와 헌병들의 고함으로 가득 찬 거대한 고해소로 변한 사이 박선우는 하늘이와 함께 강당을 빠져나왔다. 윤태영 중장과 이기훈 소장 그리고 사단 및 군단 참모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하늘이는 군단 의무관의 보호 아래 별도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 박선우는 손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내가 보고 듣고 당한 모든 것을 저 의무관에게 말해주렴. 할머니가 이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가겠다. 박선우가 향한 곳은 대대장실이었다. 대대장 중령 마동환. 문패가 붙은 대대장실은 주인의 무능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꽤나 권위적인 모습이었다. 박선우는 그 문을 노크 없이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마동환의 의자에 앉는 대신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이미 군단 직할 수사대 차량들이 연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마동환 중령. 예. 장군님. 마동환은 감히 의자에 앉을 생각도 못하고 방 한가운데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 대대가 속한 제12보병 연대의 연대장 서민석 대령이 마찬가지로 굳어 있었다. 윤태영 중장과 이기훈 소장이 방으로 들어와 양옆에 도열했다.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자네. 박선우가 창밖을 바라본 채 입을 열었다. 저 강당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들리는가? 내 손주가 당한 것은 수백 건의 피해 사례 중 하나에 불과했어. 폭행, 갈취, 성추행, 가혹행위. 자네 대대는 군대가 아니라 범죄자 소굴이었네. 몰랐습니다. 장군님, 저는 정말로. 마동환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변명했다. 몰랐다고. 박선우가 천천히 그에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 같았다. 자네가 몰랐다는 그 말은 두 가지 중 하나겠지. 자네는 무능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자네는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실격이야. 그녀는 이기훈 소장을 바라보았다. 이 소장, 내가 묻겠네. 이 대대의 마음의 편지 수거함은 어디에 있나? 그건 대대장실 입구에. 가져오게. 헌병이 즉시 대대장실 입구에 있던 먼지가 희미하게 쌓인 건의 한마음의 편지함을 들고 왔다. 열쇠는? 마동환이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내 건넸다. 헌병이 함을 열었다.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박선우는 그중 한 통을 꺼내 들고 그 자리에서 읽어 내려갔다. 읽어보지. 황태석 병장이 매일 밤 저를. 오진수 상병이 제 동생에. 그녀가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마동환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 편지들에는 오늘 강당에서 터져나온 대부분의 사실이 이미 적혀 있었다. 이게 뭔가 중령. 자네는 이 수많은 비명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건가? 이기훈 소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것은 행정보급관이. 변명은 거기까지. 박선우가 편지를 마동환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자네는 알고 있었어. 이 편지들을 읽고도 일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묵살한 게지. 자네의 안위와 진급을 위해 피 흘리는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한 게야. 장군님,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 박선우가 코웃음을 쳤다. 자네의 그 더러운 관물대도 열어봐야 하나?
자네가 저런 짐승 같은 병사들의 비위를 맞추며 상납이라도 받은 것은 아닌지 군단 수사대는 철저히 조사해야 할 걸세. 윤 장군. 예, 장군님. 이자는 지휘관이 아닐세. 범죄의 방조범 혹은 주범이야. 지금 당장 이자의 계급장을 떼고 직위 해제하게. 그리고 현 시간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군단 영창에 구금하게. 예, 알겠습니다. 윤태영 중장이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뭐라고요? 구금? 영창? 장군님, 저 마동환입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이기훈 사단장님, 군단장님. 마동환이 발악하며 자신의 상관들에게 매달리려 했다. 이 새끼가. 윤태영 중장이 마동환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쳤다. 불곰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분노는 엄청났다.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인가? 내 놈이 싼 똥을 지금 전 육군 참모총장님이 직접 치우고 계신다. 내 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백두산 부대 명예가 제3군단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헌병. 뭐해? 이 새끼 당장 끌고 가. 예. 헌병 2명이 마동환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나갔다. 억울하다는 그의 비명은 복도 저편으로 금세 사라졌다. 방 안에는 연대장 서민석 대령과 사단장 이기훈 소장, 그리고 군단장 윤태영 중장만이 남았다. 박선우는 서민석 대령을 바라보았다. 연대장. 예. 장군님. 대대가 이 지경이 될 동안 연대장은 무엇을 했나? 자네도 몰랐나? 저는 보고받은 바가. 보고? 박선우가 차갑게 웃었다. 보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지휘관인가? 자네의 발로 자네의 눈으로 확인했어야지. 이 대대가 자네 연대 소속 아닌가? 자네 역시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걸세. 서민석 대령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의 군 생활도 사실상 끝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지막으로 박선우는 이기훈 소장을 바라보았다. 이 장군, 자네는 내게 할 말 없나? 이기훈 소장은 전투모를 벗어들었다. 그리고 박선우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별 2개의 현역 사단장이 예비역 대장에게. 장군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곳은 제 사단입니다. 이 모든 참상의 최종 책임은 사단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통스러워 보였다. 장군님께서 평생 지키려 하셨던 군의 명예를 제가 더럽혔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박선우는 무릎 꿇은 이기훈 소장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일어나게. 이 소장. 자네가 지금 벌 받을 자리는 거기가 아닐세. 그녀는 창밖 여전히 혼란스러운 연병장을 가리켰다.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은 저기야. 지금부터 자네 사단 전체를, 아니 윤 장군. 자네 군단 전체를 샅샅이 뒤져야 하네. 이 마동환 같은 놈이, 저 황태석 같은 짐승이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조리 색출해내야 해. 그게 자네들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고통받은 저 병사들에게 해야 할 유일한 속죄일세.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훈 소장과 윤태영 중장은 마치 신병처럼 우렁차게 대답했다. 박선우의 전화 한 통은 한 대대의 지휘 계통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사단과 군단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해가 질 무렵 강원도 양구의 백두산 부대에는 완전히 다른 질서가 자리 잡았다. 대대장 마동환 중령과 연대장 서민석 대령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군단 헌병대에 의해 구금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강당에서 폭로된 가혹 행위의 주범들, 황태석 병장과 오진수 상병을 포함한 10여 명의 병사들 역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군 교도소로 이송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군 생활은 물론
남은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뒤바뀐 순간이었다. 황태석의 부모가 지역 유지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군단장과 사단장이 전 육군 참모총장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목격한 이상 그 어떤 외압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대대는 군단에서 파견된 새로운 지휘관에 의해 임시로 통솔되기 시작했다. 김하늘 이병과 이찬희 이병을 비롯한 모든 피해 병사들은 즉시 원대에서 분리되어 사단 본부 의무대와 군단 직할의 안전 가옥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그곳에서 심리치료와 함께 헌병 수사관들의 보호 아래 그동안 당했던 모든 피해 사실을 안심하고 진술할 수 있게 되었다. 박선우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하늘이가 머물고 있는 의무대 병실을 찾았다. 따뜻한 군용 모포를 덮고 있던 하늘이는 할머니를 보자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늘아, 할머니, 고맙습니다. 바보 녀석. 박선우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멍든 뺨은 여전했지만 그토록 짙었던 눈의 공포는 조금 옅어져 있었다. 내가 고맙지. 버텨줘서. 오늘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무서웠어요. 말하면 저 사람들한테 또 맞을까봐. 동기들도 피해 입을까봐. 안다. 알아.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둬라. 힘없는 병사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동료를 지키지 못하게 만든 저 지휘관들과 썩어빠진 놈들의 잘못이지. 박선우는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다. 갈비찜은 다 쏟아졌지만 이건 남았다. 새벽에 끓여온 따뜻한 배숙이었다. 그녀는 뚜껑에 배숙을 따라 하늘이에게 건넸다. 달고 따뜻한 기운이 하늘이의 목을 타고 넘어갔다. 비로소 하늘이의 온몸과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듯 했다. 할머니, 저 군 생활 계속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여긴 아니야. 박선우는 단호했다. 너는 내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 너를 필요로 하는 안전한 곳에서 남은 복무를 마치게 될 계단. 할머니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녀는 하늘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박선우는 부대를 떠날 채비를 했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전 이기훈 소장과 윤태영 중장이 그녀를 배웅했다. 두 장군의 얼굴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장군님,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태영 중장이 깊이 고개 숙여 말했다. 잊지 말아야지. 있는 순간 자네들 부대는 다시 썩어 들어갈 걸세. 박선우는 이기훈 소장을 바라보았다. 이 소장, 자네는 책임을 지고 전역 지원서를 내겠다고 했나? 예, 장군님.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니. 박선우가 그의 말을 막았다. 자네가 지금 할 일은 옷을 벗는 게 아닐세. 자네가 벗어서 이 사태가 해결되나? 자네는 자네가 싼 똥을 자네 손으로 직접 치워야 해. 이 사단을 자네가 말한 백두산 기상에 걸맞은 단 한 명의 병사도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는 부대로 완벽하게 바꿔놓게.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테니. 그게 자네가 나에게 그리고 자네 부하들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야. 이기훈 소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에는 좌절 대신 독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명. 받들겠습니다, 장군님. 박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다. 차가 양구의 깊은 산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박선우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번에는 군 내부가 아니었다. 그녀가 단축번호 2번을 눌렀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국방부 장관입니다. 장관. 나 박선우일세. 지금 양구에서 나오는 길이야. 아, 보고받았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장군님. 면목 없는 건 나중 얘기고. 내가 오늘 아주 끔찍한 걸 봤네.
우리 군이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어. 한두 명의 지휘관을 바꾸고 병사 몇 명을 감옥에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세. 박선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내가 현역 시절에 만들려다 못했던 것 기억하는가? 그 독립병영 감찰기구.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장관 직속으로 움직이며 언제든 그 어떤 부대라도 불시에 감찰할 수 있는 성역 없는 수사 권한을 가진 그 기구 말일세. 예, 장군님. 하지만 각군의 반발이. 그 반발을 누르라고 자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장관. 내일 아침 내가 직접 청사로 들어가겠네. 내가 오늘 양구에서 본 이 피 묻은 내복을 들고 대통령을 독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엔 반드시 관철시킬 걸세. 준비해 놓게. 전화가 끊겼다. 박선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그녀는 손주 한 명을 구하러 갔지만 결국 수백, 수천 명의 또 다른 하늘이들을 구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그리고 국방부에 연락해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임시 발족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라고 하게. 내가 직접 주관할 테니.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은 그녀의 손주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더 이상 변기물이 아닌 할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갈비찜을 웃으며 먹을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드는 날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해가 채 뜨기도 전 박선우가 탄 검은색 세단이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정문을 통과했다. 어제 양구를 출발하며 했던 전화 한 통으로 대한민국군 수뇌부는 이미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등장은 청사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현역 시절 그녀의 호령을 기억하는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녀의 모습에 걸음을 멈추고 자신들도 모르게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그 경례를 받지 않고 곧장 국방부 장관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향했다. 장관실 옆 가장 크고 비밀스러운 대회의실.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최고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모두 별 넷 그리고 합참의장까지. 그녀가 현역 시절 아끼던 후배였거나 혹은 치열하게 경쟁했던 라이벌들이었다. 지금은 모두 그녀보다 높은 현역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방 안의 실질적인 권력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예비역 대장 박선우에게 있었다. 다들 바쁜 분들인데 이른 아침부터 모이게 해서 미안하군. 박선우가 방으로 들어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황급히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장군님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은 나중에 차리도록 하고. 앉지 다들. 박선우가 상석이 아닌 테이블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방 안의 모든 별들이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착석했다. 장관. 내가 어제 양구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보고는 받았겠지. 예. 제21사단 관련 보고 받았습니다. 즉시 해당 부대 전면 감찰을 지시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엄중히. 박선우가 장관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장관. 그리고 여기 계신 총장들. 자네들은 아직도 이 사태를 양구 산골짜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고 정도로 생각하는군.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서류 가방을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 낡은 가방에 쏠렸다. 찰칵. 가방이 열리고 박선우는 그 안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다. 두꺼운 비닐 증거봉투. 그 안에는 어제 마동환 중령의 대대장실에서 수거했던
검붉은 피가 낭자한 김하늘의 내복이 담겨 있었다. 쿵. 박선우는 그 증거 봉투를 회의실의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던졌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장성들이 숨을 삼켰다. 별 10대 개가 넘는 그 방 안에서 그 누구도 그 처참한 증거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게 박선우가 입을 열었다. 자네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정의 강군의 민낯일세. 내 손주의 피와 고름과 눈물이야. 어제 내가 가보니 그 부대 마음의 편지함에는 이런 절규가 수십 통 쌓여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더군. 대대장은 그걸 읽고도 묵살했어. 자기 진급에 누가 될까봐. 그녀는 테이블에 모인 장성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자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일이 터져나간 언론을 막을 국리국회에서 어떻게 변명할지나 고민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오늘 자네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러 온 것이 아닐세. 그녀는 다시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더 꺼냈다. 어제 장관에게 말했던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창설한 일세. 육군 참모총장 그녀의 직속 후배였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군님, 그 취지는 100번 공감합니다만 이미 각 군 본부의 감찰 조직이 그리고 지휘 계통의 혼선을. 지휘 계통? 박선우가 코웃음을 쳤다. 지금 그 썩어 빠진 지휘 계통이 병사들을 지켰나? 아니, 오히려 그 지휘 계통이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네. 자네들이 말하는 그 감찰 조직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자기 부대 치부를 윗선에 보고할 감찰관이 어디 있나?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내가 제안하는 기구는 다르네. 이 위원회는 각 군 본부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독립기구여야 하네. 그 어떤 부대라도 설령 그것이 자네들 총장실이라도 불시에 들어가 샅샅이 뒤질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해. 장군님, 그것은 해군 참모총장이 반발하려 했다. 그것은 월권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가? 박선우가 그의 말을 막았다. 내 손주가 변기물을 마시라는 협박을 받을 때 자네들의 지휘권은 어디 있었나? 자네들이 지키려는 것이 군의 명예인가 아니면 자네들의 안위와 자리인가? 그녀의 일갈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박선우는 피 묻은 내복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평생을 이 군복에 바쳤네. 내 딸과 사위를 잃고도 저 하늘이 하나 보고 버텼어. 그런 내 손주가 내가 평생을 바친 이 군대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네. 나는 오늘 내 손주의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이 군대를 만들고 이끌었던 선배로서 자네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러 왔네. 그녀는 국방부 장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장관. 이 위원회 오늘 당장 승인하게. 내가 이 늙은 내가 위원장을 직접 맡겠네. 내 남은 생, 이 군대의 마지막 썩은 뿌리 하나까지 내 손으로 도려내고 갈 테니. 만약 자네들이 여기서 또 주저하고 현상 유지를 말한다면 나는 이 피 묻은 내복을 들고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저기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내 입으로 직접 이 모든 진실을 밝힐 걸세. 그것은 협박이자 마지막 통첩이었다. 전설로 불렸던 사성장군의 자신의 모든 명예와 여생을 건 선전포고였다. 국방부 장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떴다. 그는 더 이상 이 노장군의 결의를 막을 수 없음을, 그리고 이것이 군을 살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다. 장군님, 장군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즉시 대통령께 재가를 올려 위원회를 발족시키겠습니다. 부디 이 썩은 군을 장군님의 손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선우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선우가 위원장으로 나선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되었다.
그녀는 양구의 그 부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전후방 부대를 불시에 방문했다. 그녀의 등장은 현역 사단장들조차 공포에 떨게 했다. 수많은 지휘관이 보직 해임되었고 수백 명의 부조리 가담자들이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마동환 중령과 서민석 대령은 불명예 전역으로 군복을 벗었고 황태석과 오진수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무엇보다 마음의 편지는 폐지되었다. 대신 위원회 직속의 신고망이 개설되어 모든 병사가 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군대는 거대한 수술대 위에 올랐고 썩은 살이 도려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이어졌다. 이기훈 소장은 전역하는 대신 박선우의 감시 아래 제21사단을 밑바닥부터 개혁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그는 가장 모범적인 병영 문화를 만든 지휘관으로 나중에 재평가받게 되었다. 그리고 초가을 첫 휴가를 나온 김하늘 이병이 조심스럽게 한남동 집의 현관문을 열었다. 그는 양구에서의 일을 겪은 후 심리치료를 받고 수도방 위사령부의 안전한 행정부대로 재배치되었다. 다녀왔습니다. 왔느냐? 주방에서 익숙한 냄새와 함께 할머니가 나왔다. 하늘이의 얼굴은 한 달 전 그 면회실에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뺨의 멍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공포에 질렸던 눈에는 다시 예전의 총기와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다. 할머니. 하늘이가 경례 대신 할머니를 그저 와락 껴안았다. 박선우는 말없이 그동안 더 단단해진 손주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배고프지? 씻고 나오너라. 하늘이가 욕실에서 나오는 동안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놓여 있었다. 갈비찜이었다. 양구의 그날 차가운 면회실 바닥에 쏟아졌던 바로 그 갈비찜. 어서 먹어. 이번엔 쏟아지지 않게 잘 끓였다. 박선우가 멋쩍은 듯 말했다. 하늘이는 숟가락을 들어 잘 익은 갈비 한 점을 밥 위에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새벽녘 할머니의 정성, 부모님을 잃었던 자신을 살렸던 생명의 맛, 그리고 자신을 지옥에서 구해낸 강인한 사랑의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맛있어요. 정말. 짜다 이 녀석아. 박선우가 애써 웃으며 손주의 밥그릇 위에 갈비 한 점을 더 올려주었다. 한남동의 주방에는 상처가 아문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따뜻하고 달콤한 갈비찜 냄새가 다시 가득 찼다. 별 4개의 장군이었던 할머니와 그녀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손주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박선우의 진짜 전쟁은 끝났고 그녀의 사랑은 마침내 승리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